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 볼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아래쪽은 K뷰티, 화장품, 의료, 미용기기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시장에서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대용주는 안 갑니다만 중소형주가 들썩입니다. 재료는 호실적. 좋은 일이죠. 호실적으로 오른다는 건. 근데 위원님 이게 궁금해요. 이 정도 급등을 합리화할 수 있을 만큼의 호실적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작은 종목들 튀는 흐름 먼저 분석 받아볼게요.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죠. 우리가 그동안 오르지 않았었던 주식이 올라갈 때는 종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장이 특정 섹터가 강하다라면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2차 전지라든지 어제 강했던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움직일 만한 요소는 없었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 그동안 좀 많이 쉬어졌었죠.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그동안 좀 올라왔었는데 제약바이오 눈을 약간 쉬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게 저는 키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미리 실적을 반영해 놓은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왔으면 이 정도까지 반응하지 않지만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봤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중국을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기대서 화장품을 보시는 시각들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가 아니라 늦었죠. 지난 가을 이후부터 화장품에 대한 포커스는 제가 MTN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탈중국이거든요. 탈중국인 다른 데서 얼마만큼 화장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라는 것들이지 아직까지 중국의 리오프닝과 기대서 화장품을 바라본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조금 시각이 어긋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화장품주 시황을 쭉 보셨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을 방문했다. 일정은 12일까지. 이 모멘텀도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을 빼고 생각하라는 조언을 여러 번 주셨지만 오늘 중국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이 포인트는 그러면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민지 앵커한테 제가 몇백만 원짜리 화장품을 선물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화장품을 발랐는데 네.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약간 리치리치한 것은 트러블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그 금액적인 마음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지 아나운서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중국에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 그 화장품을 쓰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화장품의 특성은 여성분들 피부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지 이게 가격이 아무리 좋고 브랜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더 이상 퍼포먼스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중국의 식약청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중국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떨어져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위원님 저희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화장품 오늘 움직이는 쪽에 대한 것은 실적을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기술적 차트를 같이 봐야 되는 자리라고 정리를 하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 내에서 나름대로 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멘텀을 충분히 끌어모을 수 있는 실적 베이스가 붙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결고리 지어서 본부장님께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오늘 화장품이 잘 가면서 의료 미용기기 쪽에도 한 번 더 봤더니 여기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여기도 호실적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거든요. K뷰티라고 좀 저희가 같이 묶여서 이 질문을 드려보긴 하겠는데 이거를 성격이 다르다고 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같은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 볼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셔서 임플란트 맞죠? 네, 임플란트 부분은 사실 이제 같이 안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임플란트 섹터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특히나 최근 2, 3년 동안에 굉장히 좀 주가의 상승력이 크게 나왔고 이런 성장 기조들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일단 단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 데이터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는 품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단은 사회 자체가 고령화 사회로 점점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과점 시장이 뿐만 아니라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기타 신흥국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뭐 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체험을 한 인구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증권가에서도 좀 지금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올 만큼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산업의 성장성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어서 굳이 의료 무용비기로 안 엮더라도 충분히 개별 섹터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장품 이야기할 때는 앞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중국 쪽 떼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다르다라고 저희 본부장님 이해를 해도 될까요?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의 이런 화장품과는 다른 게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기존의 화장품 섹터 말씀드릴 때 아이패밀리 에셋이랑 CNC 인터내셔널 항상 대장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중점은 일본이나 미국, 그러니까 타일 중국을 하면서 기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쪽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VBP라고 해서 정부에서 중앙 집권식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이제 유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체험하는 사람의 수가 월등히 늘어날 거고, 해당 부분에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과는 확연히 조금 이런 시장의 환경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좀 이쪽 해봤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조용한데 여기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돋보이는 섹터가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적 소환 이후에 가장 오늘 관심이 높은 게 자동차주인 것 같은데요. 이 질문 위원님과 시작을 해보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저희 1분기에 호실적 나왔을 때 그때도 분위기 뜨거웠다가 잠시 시작해서 저희 키워드를 언급 많이 안 했다가 오늘 다시 하거든요. 호재를 받아들일 다시 한번 준비가 된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오늘 대장주격 종목들의 신고가 이렇게 강신하는 흐름들에 대한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 결국은 주식은 이제 실적을 믿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적을 뭐 계속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적을 미리 땡겨와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적을 뒤늦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톨라니가 주가와 그 실적은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다. 그러니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역시 자동차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실적 베이스가 탄탄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있어서 특히 외국인들의 관심을 상당히 끌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에서 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죠. 물론 몇몇 업종들을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면상으로 나타난다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수출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수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데이터도 변하고 있고 우리 데이터도 크게 변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이 지금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죠. 물론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 석유화학하고 반도체가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드러난 면도 있지만, 자동차 나름대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정부가 세제 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익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세제 지원을 하면 똑같은 공장에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세금이 좀 절약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Q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Q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P와 동일한 Q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분명 호재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세밀하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딱 놓고 질문을 위원님 저희 추가로 하고 갈게요. 지난 한 달 딱 전이네요. 현대차 추천을 해주셨고요. 저희 목표가 달성, 그리고 최고 수익률은 10%가 넘었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해 주셨는데 더 끌고 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호재가 더 안아진 구간이니까 더욱더 멀리 봐도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챙겨야 되는 구간인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천천히 온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급등을 했으면 단 뭐 5%라도 뭐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서서히 정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매도 사인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한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지 불과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전에 고점 거래량 대비해서 아직 반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래량 분출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계속 홀딩 전략. 결국 우리가 정점은 거래량이 분출하는 구간인데 그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도 파실 필요 없고요.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이 흐름은 당분간 그냥 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호재다. 더욱더 기다려봐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전기차 시작에 대해서 궁금하실 테니까 이 의견 본부장님의 이야기도 잠깐 듣고 가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장의 호재성 성격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기차 키워드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 키워드를 계속 끼워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파급 효과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짧게 조언 받고 갈게요. 뭐 사실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언제든지 좋은 뉴스가 붙으면 이제 뭐 스타트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 쪽에서도 워낙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전기 자동차도 사실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떼어서 놓기보다는 완성차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2차 전지 쪽에서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Q단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가 결국엔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세제 혜택을 한다라는 건 어쨌든 시장의 캐파가 더 확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그리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의미 있는 또 이야기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몰이 되고 있는 쪽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추가 동원령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국제적인 뉴스 두 가지 다 안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부장님과 이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를 더욱더 주목하시는지 먼저 궁금해요. 이전에도 에너지주 관련해서 저희한테 매도 그 타이밍을 잘 주셨기 때문에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이 관련주를 지금은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만약에 전쟁이라는 부분으로 한정을 지어놓고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이미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거래량이 터진 섹터죠. 뭐 LNG 쪽, 뭐 대표적으로 GSA라든지 뭐 대성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전쟁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또 LNG에 대한 민간화에 대한 또 이슈가 같이 붙어 있어서 좀 이거래일 동안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에너지 쪽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와 주려면은 결국에는 곡물주까지 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연간 섹터가 같이 움직여줘야 이 시장에서의 돈이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꼬리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력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뭐 한전 KPS라든지 한국전력 쪽으로 또 단기적인 수급들이 좀 쏠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재생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해당 루트를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변압기 쪽을 보시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장 초반에 이제 수급이 쏠릴 때 이런 이 LNG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먼저 변압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변압기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에너지주에 대한 설명을 본부장님 저희 추가로 받아보면서 만약에 이쪽을 보시려면은 같이 봐야 되는 게 곡물이다라는 이야기도 더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AS를 좀 하고 갈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성홀딩스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1% 수익률을 달성한 바 있는 5월 3일 날 저희 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AS 받으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곡물주의 그럼 향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에너지 포함해서요. 저는 사실 조금 더 이 추가 상승력이 나올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종목군들이 조금은 이제 트레이딩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슈에 따라서 워낙 급등락이 좀 심하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당장 내일 또 곡물 협정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규명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이 흑해 곡물 협정 종료 기일이 18일인데 사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G7 이슈가 있습니다. 네. 좀 강력한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곡물 협정을 바로 진행을 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사실 뭐 요번에 연휴 기간 때도 주먹 다짐을 할 만큼 사실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본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곡물 같은 경우는 저는 또 기후 변화 쪽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슈거플레이션이 발생된 요인 중에 하나도 인도에서 2위 국가죠. 이 수출 2위 국가인데 거기서 이제 수출 제한에 대한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가 이런 비가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약간의 좀 수확 시기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영향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7년 만에 슈퍼 엘니뇨 현상이 또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수급 쏠림은 연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인 아이디어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저희 위원님께도 하나 질문 드리고 갈게요. 저희 가스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 인상 아닙니다. 사실 뭐 내일이 마지막 기회다라면서 어느 정도의 인상폭 내일 될 가능성 어느 정도 이런 기사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가 그렇게 세게 움직이고 있진 않거든요.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전략을 보시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유틸리티 관련주들을 보실 때 네. 우리가 이제 미국 교과서를 통해서 국내 유틸리티를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네, 이제 말씀 주식을 주셨어요. 공부할 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정형화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유틸리티 같은 경우 이제 안정적이다, 배당을 많이 준다, 변동성이 작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얘기고요. 왜 미국 얘기냐라고 제가 단정을 짓냐면 미국 민영화가 돼 있고 국내는 이제 공사 형태로 돼 있어 정부가 가격 통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올린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올린다 하더라도 이익이 그렇게 급증하거나 연동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또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과연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예측 영역으로 본다라면 지금 정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물론 내년도 총선 이전에 가격을 올리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소비자 물가가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또 올린다? 이거는 지금 정부로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죠.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따라서 가격 주가의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 트리거가 너무 약하다. 초반에 우리가 워낙 적자가 심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관심을 좀 갖긴 했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한 차례 좀 지났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글로벌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해서 거의 120달러까지 갔던 상황에서 적자 폭이지만 이제는 80달러, 70달러 선에서는 적자가 그만큼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모멘텀은 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에너지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몰이를 하려고 갔다가 노력을 해도 글로벌 지금 유가가 꿈쩍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덥다 이렇게 뇌피셜은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비 전력도 충분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 그렇게 이것을 연결지어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게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너무 갖다가 붙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시장이 답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위에 올라와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실적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정말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실적이 잘 나와도 못 나와도 그렇게 뭐 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해석을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적자 전환했지만 신작 기대감이 있는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 나오는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오늘은 어떻게 주가의 반응과 함께 이걸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오늘 실적 나오고 콘콜 진행되고 그 게임주의 방향성 좀 정리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게임주에서 가장 좀 중요한 메커니즘 자체가 기존 게임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신작이 얼마나 또 이 캐파를 만들어 줄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락 쌓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게임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출시 초반에 매출이 확 올랐다가 이게 이제 게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완만하게 만드는 게 대규모 업데이트이고요. 또 사실 일부 게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장수하지만 대부분의 게임들은 그렇게 매출력 부분에서는 장수하는 게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신작들이 붙어주면서 이게 계속 팡팡 튀기는 이 실적으로 블락쌓기를 하면서 실적을 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때 개발 부분들이 많이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신작들이 많이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중국 쪽에서 최근에 파노 이슈가 있긴 했지만 이런 이슈들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길이 열리더라도 사실 과거만큼 그러니까 화장품도 예전만큼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이전만큼의 그런 힘을 조금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이 신작 게임들이 좀 기대작들이 빠르게 나와주고 해당 부분들에서 좀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으면 뭔가 섹터 내에서 좀 구조적인 성장성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요 게임주들 중에서 반반으로 갈려 있잖아요. 정통 게임사들과 이제 블록체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투자 심리가 강력하게 쏟아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맞지 않은 상황이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짧게만 본부장님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뭐 나온 수치라든가 콩콜에서 나온 내용이 이 해당 종목의 방향성을 전환하기는 전부 다 놓고 봤을 때 약하다라고 저희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작 발표 일정 그리고 어떠한 파급 효과를 발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게임주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자, 속도를 내서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나왔던 쪽이긴 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보험주에 대한 관심이 높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건 새 회계제도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은행 보험 좀 넓게 봤을 때 호실 쪽에도 은행이 주춤한 반면 보험은 잘 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보험주가 정말 소리 없이 강하거든요. 어떤 트리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비슷한 섹터 대해서 은행은 호실 쪽에도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은행을 말씀하셨으니까 은행과 비교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이제 특히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으시죠. 은행은 공공재다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학에서 경영학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죠.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가 된 거죠.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막대하게 이익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가지고 이번에 배당도 많이 주기 어려울 것 같고 더군다나 은행 같은 경우 지금 뭐 엊그제 나온 뉴스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소상공인분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부분들이 지금 5차례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관이다라는 거죠. 무려 36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시중 5개 은행에 쌓여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은행주들에 대해서 특히 더군다나 은행주들은 만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안 봤던 것을 올해 1월 달에 반짝 외국인들이 삼으로써 은행주가 관심에 들어온 거지 언제적 은행주를 우리가 바라봤느냐 이런 농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면 보험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회계 처리가 바뀌었죠. 보험 같은 경우 회계 처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채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시가 평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회계상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회계상 장난일 수 있겠죠. 하지만 보험사 같은 경우 이렇게 경기 불황인 국면에서
나름대로 대형 보험사 같은 경우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오롯이 보험사들이 향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주주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안전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보험 섹터에 대한 정리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이제 원픽을 받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먼저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원픽 어떤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임플란트 쪽에서 덴티움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이제 과점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실적이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뭐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2분기 이후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VBP를 실행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신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스트라만이라든지 기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격이 훨씬 더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파급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뭐 식립의사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또 이제 신규 CT를 개발을 해서 해당 이제 신규 개원하는 이런 병원들이 빠르게 고객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임플란트 기업들이 이제 신흥국들에서 굉장히 좀 좋은 수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덴티움을 필두로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가 한번 제시해 주세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7만 원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더 높게 조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2천 원 라인부터 14만 4천 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새롭게 제시해 주신 원픽은 없지만 저희 방송 중에 현대차 천천히 올라왔으니까 더 가져가도 된다는 걸로 정리를 한 종목 꼽아서 한다면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장 랭킹5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닥 하창한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